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구 제가 유튜브를 소리를 켜놓고 방송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방 방송을 꺼놨어야 되는데 어제 모니터 다른 걸 하다가 스피커를 켜놓은 점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시장이 하락의 흐름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죠. 물론 장 초반에 상승을 보였던 것에 반해서는 상승폭이 좀 다소 줄어들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틀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과도했다, 가팔랐다 싶었던 그러한 하락의 폭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여러 가지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 발표가 됐고 그 사이에 시장은 방향성을 과연 위로 볼까 아래로 볼까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의 주가가 여전히 좀 부진한 건 계속해서 월가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초가 됐으니까 이분 모셔서 또 우리 박 의원님의 시장의 뷰는 어떤지 쭉 봐야겠죠. 여러 가지 지표들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분이 처음 오셨죠? 제이비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해달라고 요 댓글을 올리신 건가요? 어떤 분이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던 아니면 계속 함께 해주셨던 분이든 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거나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갖기 싫죠. 그냥 안 보고 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아지는 시장,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좋아져서 나는 왜 그동안 미국 주식 안 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관심 속에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떠나셨던 분들, 집 떠나서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재미없어 안 해 하셨던 분들이 속속들이 다시금 컴백홈,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컴백홈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요게 더 중요하죠. 이제 크리스 님이 보내주신 다이어리로 첫 달 계획을 세워서 잘 지내보렵니다. 너무 감사해요. 2023년 화이팅입니다. 제가 다이어리 선물 드렸던 10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직접 다이어리, 3프로TV 다이어리를 사서 첫 달 새해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얘기가 또 있다고 해요. 혹자들은 요 빨간 3프로TV 다이어리로 계획을 세우면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 잘 되더라. 약간 이런 미신도 좀 있다라고 하니까요. 누구 피셜이냐고요? 여도운 내 피셜입니다. 이따가 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라도 다이어리 정신없어서 작년 연말에 구비를 못했네 하셨던 분들은 요 3프로TV 다이어리 절찬 판매 중이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달해 드리죠. 다우지수는 0.03%, 장중에 초반에 좋았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중 저점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3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0.08%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 단기간에 한 3% 어제 올랐었죠.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3% 이상 올랐던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소폭 하락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4% 어저께 장중에 돌파한 부분 전달해 드렸는데 거의 지금 4%나 다름없는 3.99, 3.9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 발표된 ADP 민간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죠. 12월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11월에 10만 1,000명 증가보다는 더 늘어났고요. 고용이 더 여전히 뜨겁다. 핫뜨거. 예. 오늘 자꾸 왜 옛날 노래가 자꾸 생각나죠? 예, 원타임 핫뜨거도 또 생각나네요. 이렇게 증가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3만 명이었는데 이도 모두 웃돌면서 16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동부가 발표할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바로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 요거 바로 전날 발표가 돼서 그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그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어쨌든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식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요 노동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조금 식어야 또 연준의 뭔가 그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나올 텐데 또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될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이 지난해 12월 17만 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데 12월 실업률이 3.8%로 전달의 3.7%보다 실업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보다 18,000명 감소했습니다. 저 실업했으니까 저 직업 잃었으니까 실업보험 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죠. 20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했었던 전문가 전망치가 21만 9천 명이었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네,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보자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2월에 기업들이 감원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이 34,817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24% 감소했습니다. 계속 우리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결이 살짝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20%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자, 고용 관련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조금 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3.9를 넘어섰고 2년물도 장중에 3bp가량 오르면서 4.37%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페드워치에 나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던 것에 반해서 지금 계속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나 봤더니 60% 중반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겠는데 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M7 종목들이 살짝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은 나아지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빨간불이 훨씬 많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어제도 1%대 전일에는 좀 하락폭이 줄어들어서 1% 미만의 하락이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1% 하락했는데요. 월가에서 이제 뭐 바클레이즈는 원래 뭐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월가에서 전반적인 매수 의견,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애플의 그 기기,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하시 쿠마라는 애널리스트가 기기 재고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쿠마라는 이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애플에 대한 강세 의견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현재 기기 판매 증가율이 정점을 찍었다. 근데 우리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애플의 기기 판매는 지금 더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퍼져 있는 그 디바이스들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더욱더 올리는 그런 쪽으로 애플의 그 실적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꾸자.
이제 작년에 항상 그 우리 회계사님과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장은 어쨌든 월가에서는 요 기기 판매에 대한 우려, 재고 그리고 이 기기 판매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를 맞이해서 2024년에 애플에 대한 월가의 매수 의견 비율이 3년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 애플 매수 의견을 낸 곳은 33곳. 33곳이면 많은 거 아니야 싶은데 아마존이 68곳, 메타가 66곳, 그리고 엔비디아가 59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거의 반토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애플이 작년에 주가가 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200% 넘게 오른 것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총 1위인 애플이 이 정도 오른 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러한 월가의 평가 가운데 올해 애플은 어떨까요? 그 애플의 글라스도 그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 27일께 이 올해 1월 27일 정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저도 사진을 봤는데 과연 또 그 기기가 어떠한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또 작년에 좀 다소 조용했었던 AI 관련해서도 이번에 애플이 어떠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들 움직임 보자면 엔비디아는 반면 그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락했었던 주가에 다시금 1% 가까운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맵을 함께 볼까요? AMD도 0.5%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 상승, 반면 인텔이나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는 여전히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 하락, 구글도 1%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2.63% 하락인데 지금 그 후티 반군의 홍해 일반 상선 공격에 대형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배송 시간이 길어지고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파로 뭐 이케아, 월마트, 아마존 이런 글로벌 대기업의 제품 배송도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좀 한 건지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좀 엇갈린 모습이죠. 얼마 전에 이제 어제 디즈니 소식 전해드렸을 때는 좀 견조했는데 오늘은 디즈니가 1% 하락, 넷플릭스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국민들은 근데 OTT의 해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대요.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그 OTT 쪽 특히나 넷플릭스에서는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지난해 공격적으로 그 구독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결과도 좋았는데 해지율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개별주 가운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대 밀렸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넘게도 올랐지만 0.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서 체중 감량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릴리 다이렉트라는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런 플랫폼 개설 소식에 장중에는 2% 올랐지만 그동안 올랐던 것에 따른 숨고르기를 하는 걸까요? 0.5%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어제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나 했는데 다시금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기술회사 중에서 모빌아이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잠정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한 것이 그 배경이 됐고요. 주가는 24%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일단 계속 기술주들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M7 종목들의 반등이 쉽게 좀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여건인데요. 과연 연초에 이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왜 이렇게 뽀예요? 약간 천사 느낌으로 천사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죄송해요. 천사 드립은 사과하겠습니다. 자, 지금 CES가 이제 열릴 텐데 지금 열렸나요? 아직 안 열렸죠? 저도 한번 정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드디어 CES를 보러 출장을 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쪽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오늘 하이투자님건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초 시장의 조정, 물론 뭐 한 이틀 오늘까지 따지면 3거래일 정도 조정이지만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외치면서 S&P가 이제 사상 최고가도 경신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쉽기만 합니다. 근데 최근의 시장의 조정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예, 뭐 올 한 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 뭐 최근의 조정을 뭐 대세적인 하락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지난해 11월, 12월 어찌 보면 이제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자산 가격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랠리를 좀 하다 보니까 최근 금리 상승 뭐 이러한 것들로 일단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추세적으로 이게 뭐 하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올해 어찌 보면 이제 두 가지 큰 이슈, 미국 증시라든지 뭐 이런 쪽의 큰 이슈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금리 인하 부분은 뭐 여전히 뭐 의사록에도 뭐 밝혔듯이 올해 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들이고 네. 또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뭐 어저께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 미국 경기 자체의 연착륙 자체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면 사실은 뭐 지난해 말 저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생각했던 큰 그림에서는 사실 뭔가 크게 변화된 거는 사실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의 어떤 인하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과 연준 간의 약간의 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을 지금은 조금 이제 좁히고 간극을 좀 좁히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뭐 약간의 시간이 지나 뭐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또 연준과 금융시장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일치한다라고 보면 뭐 금리 인하의 어떤 폭 자체도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시중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뭐 시장은 다시 좀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이거 뭐 며칠 하락했다고 해서 이거 너무 무섭네. 연초 조정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기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고용 데이터가 아무래도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장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가장 큰 요소다라고 이야기해서 밤새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이나 뭐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 지금 나오는 거 여전히 견조해요.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좀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예상보다 상당히 견조한 것 같고요. 특히 뭐 어제 나온 ADB 데이터는 사실은 뭐 이게 약간은 좀 뭐 변동성이 있고 사실은 그 비농업 일자리하고는 이게 잘 뭐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그 비농업 ADB 데이터에 큰 어떤 뭐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저는 어저께 발표된 것 중에서는 주간 신규 출업 청구 건수 자체가 워낙 낮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의미를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만 건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물가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최소한 25만 건 이상은 사실은 넘어가야 사실은 저희가 고용 시장이 좀 이제 좀 둔화가 되면서 물가도 좀 둔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임금 쪽에서의 좀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 그것이 아마 그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승적으로 좀 돌아서게 하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나올 이제 미국의 이제 12월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과연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뭐 사람도 안 자르고 그 사람들 더 채용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해고는 별로 안 하고 새로운 어떤 신규 채용도 자체도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어서 고용 지표는 오늘 밤에 나올 거를 조금 확인할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발표된 구인 건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이제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쌤 그 제조업 지수 내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50 이하의 좀 위축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조업 쪽에서의 일자리가 여전없죠. 그게 뭐 아주 크게 늘어난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이제 네. 서비스업 쪽에서의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오늘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것 때문에 어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추세 또 저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리세션 컷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컷 그러니까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지금의 어떤 고용 지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그동안에는 뭐 나오면 고용 뭐 여전히 뜨겁겠지 뭐 고용 좀 식었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를 이 고용이 뭐 판가름을 할 것이다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싶어요. 근데 좀 사실은 3월 금리 인하는 조금 시장이 너무 좀 앞서간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물가도 둔화가 되고 미국 지표 자체도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네. 그 정도 가지고 미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못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연준의 어떤 눈높이의 어떤 그 가장 큰 그 격차 이 부분은 아마 그 3월에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었나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분명히 낮아진 부분들이고 아직도 그래도 이제 상반기 한 5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이제 1, 2, 3월 이제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금리를 이제 뭐 5차례, 6차례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단순히 미 연준이 그러니까 25bp씩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많이? 50bp라든지 75bp. 75bp까지는 좀 그래도 50bp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 한 왜냐하면 번에 50bp.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듯이 맞아요. 내릴 때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물가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준의 입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정도까지는 네.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뭐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은 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사실은 좀 아직은 잠재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연초에 최근에 뭐 국채금리의 반등 또 어떤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의 소멸 뭐 이러한 것들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사실은 좀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키우는 이유가 또 일각에서는 경제 관련한 좀 이게 저명하신 분들이 미리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꺾여질 수 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리 하는 그래서 뭐 워낙 파월 의장이 실수를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 많이 했죠. 시사를 지난 해서 2, 3년. 뭐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좀 이른 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5월 정도 인하를 해도 사실은 그게 늦은 정도.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과정 이제 5월까지 나오는 미국 지표가 생각보다 갑자기 뭐 망가질 수도 있긴 하긴 네.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미 연준이 한 5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해도 사실은 늦는 시점은 아니지 않겠냐.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빠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 5월로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4분기 성장률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 뭐 애틀란타 연준의 이런 쪽에서 지금 추정을 하면 한 2.5%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이죠. 이제 뭐 미국 FRB 그러니까 그 FOMC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제 전망으로 보게 되면 거의 4분기 정도를 한 1%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성장을 사실은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4분기 성장률이 1%가 아니라 거의 2.5%씩 나온다라는 거는 미국이 그만큼 사실은 성장의 자체가 견조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른다라는 거는 자칫 자산 시장의 과열을 사실은 부추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앞서가서 과열 이러한 것들이 물가의 어떤 통제를 사실은 좀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 좀 서둘러서 금리 인하는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금 국채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좀 내려갔다가 여기 너무 가파르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국채 금리 움직이는 뭐 어떤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다시 4%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시장이 앞서간 부분을 좀 하는 또 되돌림 정도로 좀 봐야 되겠죠. 그것도 괴리를 좀 좁히고 예,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조금 시장이 3월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한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은 뭐 의사록에도 아직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실은 밝히지 않은 부분들,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된 거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물가 지표는 아직 뭐 발표된 부분들이 없는데, 성장률 지표, 뭐 성장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여전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좋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채 금리 자체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물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도 또 다른 금리의 어떤 하나의 요인인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힘으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4% 초반대 정도의 금리 수준은 지금의 미국의 물가 둔화라든지 또 성장률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낮지도 않은 어떤 적정 수준 정도의 레벨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아직까지 뭐 보지만 대충 한 1%에서 한 1.5%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의 연간 물가가 뭐 연말 정도 가서 한 2.5%, 뭐 3% 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합친 숫자는 거의 한 4%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물가와 성장률의 어떤 전망치를 근거로 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4% 초반대 정도는 뭐 지금의 어떤 올해의 어떤 미국 흐름을 좀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물가의 흐름이라든지 뭐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의 어떤 그 전망치 자체가 좀 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은 좀 하향 안정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다시 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1월에 넘어야 할 단기 이슈 관련한 보고서를 지금 쓰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혹은 잘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1월 달에 지금 예정된 이슈 자체가 뭐 시장을 완전히 뭐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닐 그 거로 좀 정도는 보고, 아니다. 근데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뭐 항상 반복적이겠지만 조금 이제 경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과 연준의 이제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 또 물가에 대한 어떤 이제 눈높이 맞추기 자체가 일단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를 가지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그것이 약간 좀 이제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은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뭐 어쩌면 한 번은 이제 거쳐가야 되는 어떤 진통 과정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저는 큰 이슈는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대만 총통 선거, 총통 선거. 13일 총통 선거고, 지금 뭐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간발의 차로 지금 집권당 후보, 뭐 민진당 후보가 이제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뭐 한 지지율로 보게 되면 한 3%에서 5% 격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사실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뭐 집권당 후보 당선되면 뭐 사실은 이제 뭐 큰 뭐 그냥 변수는 현재 없다.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들이고, 만약 이제 국민당 친중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불거질 수도 더 커질 수 있는 있겠군요. 가능성이 이제 잠재 있겠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 가도에도 사실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불안감,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친중 후보가 돼서 뭐 바이든의 공급망 자체가 조금 뭔가 우려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대만의 그러한 어떤 TSMC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반사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황에는 조금 그뭐 단기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조금 시각이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하튼 대만 총통 선거 결과와 그 후에 좀 시장의 반응 자체를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건 정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일원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이제 합의를 임시 예산안 합의 종료가 일단은 그게 부처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19일에 일단은 대부분의 부처의 임시 예산이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또 임시 예산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올해 본 예산에 합의를 하든지 뭔가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뭐 미국의 정치 상황도 보게 되면 그것이 또 이렇게 예산안 합의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좀 안 있어서 뭔가 또 이번엔 또 셧다운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뭐 여전히 좀 잠재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연방 정부 셧다운 자체가 뭐 주식시장의 대세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가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또 뭐 셧다운으로 인해서 또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진다라고 하면 좀 그건 또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올해 연초에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라든지 국내 주식시장 흐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라든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각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저는 중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이 여전히 사실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미국- 막 뭐가 예, 또 될 지금 것처럼 미국-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미국 H 지수, 중국 H 지수를 보게 되면 4년 연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년 연속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아무리 큰 버블이 터졌어도 사실은 그러한 4년과 연간 단위로 4년 연속 하락한다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례인 거고요. 이게 예.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 이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게 더 안 좋은 고통스럽죠. 거죠. 예, 고통스럽고 또 사실은 뭔가 우리가 일본의 뭐 잃어버린 뭐 10년 디플레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우려를 이제 표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상당히 핫한 부분들인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사실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올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사실은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나줘야 사실은 주식시장도 뭔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측면 또 반도체 쪽에서도 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탄력성 자체가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이 뭔가 조금은 이제 조금 체력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인데 뭐 아시겠지만 연초 들어와서도 중국 증시는 또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 3월달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의 정부가 뭔가 조금 강력한 부양 의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내주면서 제조업 경기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회복되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좀 지금 절실한 시점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는 중국의 흐름을 또 한번 뭐 저희가 좀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국내 이제 좀 크레딧 문제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해영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주요 또 다른 건설사의 또이 뭐 부실설 문제? 뭐 외에 이런 이제 신용 리스크 자체가 확산될 수도 네. 있다라는 어떤 우려 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아직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정말 이 전이 과정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시장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월달 이 부동산 PF와 관련된 가뜩이나 또 이해 손실 이러한 것들도 1분기에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조금 막아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내 크레딧 문제 자체도 계속해서 주시는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만기들이 올 상반기 한 6월까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잘 무난하게 좀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뭐 작년 그 전부터 그
강원도에 있는 네, 레이건랜드 네. 사태부터 불거져가지고 뭔가 그 동안에는 잘 눌러왔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아왔죠. 예. 막아왔는데 예. 이게 터지지 않기를 또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1월에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